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남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북한 대표단이 어젯밤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남북 공동선수단이 입장할 때 구순의 김영남 위원장이 펑펑 눈물을 쏟았다는 소식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올해는 남북이 각각 단독 정부를 수립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죠. 올해 역사가 뒤집어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남북관계, 삼성 문제, 그리고 서울시장 출마 준비로 누구보다 가장 바쁘게 지내시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냅니다.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는 처음 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스튜디오가 아주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 굉장히 제가 인터넷 방송할 때는 굉장히 열악한 시설에서 오셨는데요. 이슈파이터에 처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궁금증 질문 갖고 계신가요? 샵 5400으로 질문 보내주시고요. TBS 앱으로 다양한 의견, 질문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 다 열려 있거든요. 주변에 널리 알리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개회식 보셨어요? 봤습니다. 네.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네. 북한의 김여정 1부부장이죠. 네. 그 역사적인 악수를 하는 장면. 네. 또 하나는 그 드론을 띄워서 네. 오륜기를 그러니까요. 만든 그 두 장면이 아마 세계인들의 가슴속에 콱 박혔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그 ICT 기술이 저 정도구나. 대한민국 정말 IT 강국이구나. 네. 그리고 이렇게 빨리 모든 게 처리되는구나. 깜짝 놀라지 그렇죠. 않았을까. 5G 기술이라는 게 뭔지를 예. 보여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드론에다 해서 LED를 박아서 네. 이제 그 어떤 최신 기술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그것이 꼭 평창 올림픽 밤하늘에 울려 퍼졌으면 했는데 제 바람대로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추워 죽겠는데 왜 뚜껑을 안 하느냐.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뚜껑을 안 단 이유가 있었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면 이제 북한 대표단의 방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 1시 46분에 그렇습니다. 인천공항에 네. 도착을 했고요.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에 이제 평양으로 돌아갔는데요. 전체 2박 3일 일정 굉장히 숨가쁘게 지나갔어요. 지난 2박 3일 일정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평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데 네. 지금 뭐 대단한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었다. 그리고 네. 사실 평창을 모두 삼켜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그 북한 김여정 그과 김영남 그 대표단 일행이 네. 보여준 어떤 그런 그 과거와는 다른 유연한 태도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의 깊게 볼 대목이죠. 네. 그리고 내가 특사다. 네. 그리고 통일의 주역이 되십시오. 뭐 이런 몇 마디 던지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그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스며 있는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평창 이후에도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네. 소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북한 최고위층 집안, 김씨 집안, 김씨 가문의 혈육이 내려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 처음이죠. 네. 1987년생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확한 나이는 87년 아니면 89년 뭐 둘 중에 하나다. 예. 그렇게 보고 있죠. 어떠셨어요? 근데 굉장히 수수하더라고요. 근데 외신들은 막 공주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생각보다 굉장히 수수하면서도 꾸밈이 없는 모습 또 그리고 좀 침착했다고 할까요? 네. 그리고 입가에 이제 늘 미소를 예. 띠고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여유가 있는 듯이 보였죠. 근데 네. 그것이 조금 이제 연출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고개를 뭐 이렇게 들고 때는 예. 표정이라든가 예. 이제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 김여정이 서울이 낯설지 않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그 북한의 고위층들은 사실상 서울 텔레비전을 다 봅니다. 평양에서. 제가 2002년도에 이제 네. 그 서울 평양 동시 위성 생방송을 네, 예. 하러 평양을 방문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평양 거리를 지나다가 네.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평양 거리에서요? 평양 거리에서. 저도 뭐라고 깜짝 뭐라고 놀랐어요. 하던가요? 뭐라고?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궁금하다. 그분들도 예. 자기도 모르게 알아본 거죠. 연예인이 알아보듯이 예. 그래서 당신 나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예. 텔레비전에서
텔레비전에서. 그러니까 야. 북한의 고위층들이 일부 그 파라볼라 안테나를 통해서 네. 한국 텔레비전을 봅니다. 아, 그 파라볼라 안테나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북한하고 그 한국하고 예. 텔레비전 수신 방식이 다르거든요. 네. 우리는 NTSC고 저쪽은 그 PAL 방식입니다. 네, 네. 그래서 수신이 안 됩니다. 수신이 안 되는데 그 방식을 바꿔서 파라볼라 안테나로 예. 보는 일부 계층이 있습니다. 평양에.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파라볼라 안테나를 보는 집을 몇 개 봤었고요. 그 당시에. 2002년에. 2002년도에. 예, 그래서 또 특히 그때는 경수로 건설과 관련을 해서 그 현대건설 등등 해서 우리의 근로자들이 북한에 가 있을 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볼라 안테나를 자연스럽게 아마 수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네. 이제 그 북한의 그 황해도 예. 남포항하고 우리의 인천항에서 배가 예, 정기적으로 예, 왔다 맞아요. 갔다 예, 했을 예, 때니까요. 그런데 그 고위층들이 우리 뉴스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상히 잘 압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네. 사정들을. 네. 그래서 그 김여정 부부장이 서울이 낯설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그런 배경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촛불도 다 봤겠네요, 그러면? 다 보죠. 다 보고. 심지어는 뭐 정치인들의 성향까지 다 분석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기자들의 성향도 분석하고 있고. 기자들의 성향까지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지난번에 리선권 위원장인가요? 내려와서 누굽니까? 우리 그 조명균 장관한테 그 초등학교 때 스케이트 선수 했다 이 얘기를 해서 이거 어떻게 알았지? 다 그렇게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요만한 사람 것도. 신상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를 평양에서 알아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저한테. 근데 말씨를 들어보니까 평양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네,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예. 어쨌든 참 네. 오랫동안 또 대화가 없다가 다시 또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고 경색된 관계가 풀리니까 또 재밌는 이모저모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저나 2박 3일간에 쭉 보면 제일 중요했던 장면이 토요일 날 오찬 네. 장면이 아니었나 2시간 싶고요. 50분. 그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파란색 파일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국무위원장 명의에 된 친서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지위가 세 개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위원장, 최고사령관, 그리고 국무위원장. 네. 정부를 대표해서 왔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본인이 특사라는 이야기도 그 자리에서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상 친서 외교를 한 거죠. 친서 외교를 예. 한 거고 그 친서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북한이 저렇게 파격적으로 이번엔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2박 3일이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11월로 돌아가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국가의 지도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년사에서는 어쨌든 이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주장하면서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 뜻, 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지금은 이 경색 국면을 남북 대화로 풀어야 되겠다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유엔이 결의안을 쭉 내면서 네. 경제 제재 조치를 계속해서 지금 조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북한이 이 경제 제재 조치가 더 이상 계속되면 자신들도 힘들다라는 것을 직접 피부로 저는 지금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왜 그러냐면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뭐 강권 정치 그러한 와중에서도 지금 재산의 사유화라든가 뭐 운송 사업의 사유화라든가 이런 그 자본주의의 요소를 그 조금씩 도입하는 그런 것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뭐 중유라든지 이런 어떤 경제 제재 조치가 계속 들어가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아마 그거 참기가 좀 힘들 겁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친서 외교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경색된 국면을 남북 대화로 뚫고 그리고 이 남북 대화라는 것이 한미 관계의 그런 어떤 그 관계도 한번 이렇게 그 타진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리트머스로 이제 이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어깨가 무거워지셨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이후에 한미
관계를 더 공고히 하면서 네. 이 남북 대화를 또 이 남북 대화의 어떤 싹을 계속 이어가야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북미 간의 어떤 대화의 중재자 역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오랜만에 중재 외교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찾아온 것이고 예. 또한 이것을 만약에 뭐가 조금 잘못됐을 경우에는 또 그만큼의 부담이 굉장히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대개의 지도자 같으면 딱 그 자리에서 가겠다고 이럴 것 같은데 굉장히 신중하게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신의 한 수였다. 네. 왜냐하면 여건을 조성해서 성사시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 여건 조성이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함의가 무엇이냐? 이거는 북미 간의 대화를 해라. 그리고 내가 당장 가기는 힘들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내포하는 단어죠. 근데 이 조건이 없이 만약에 그냥 남북 대화를 덥석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면 또 여러 가지 그냥 뭐 공격이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저는 신중해지셨고 또 이런 남북 관계를 보는 눈 그리고 세계를 상대하는 어떤 외교의 힘 이런 것도 굉장히 그 내공이 많이 쌓이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그 5원칙 가운데 보면 첫째가 이제 전쟁은 안 된다. 전쟁 반대. 맨 마지막에 보면 2번, 3번, 4번이 다 한반도 대화, 남북 간의 대화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그 마지막에 그것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담겨 있는 것이라서 저는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굉장히 저는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북한의 핵 문제는 북미 대화로 풀고 남북 간의 남북 대화 문제는 우리가 좀 주도를 하겠다는 게 작년 그 방미 때 한미 공동 성명서에 이게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미 공동 성명서에 굉장히 충실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도 지금 함부로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의 한 수였다. 여건 조성이라는 이 네 글자, 네 박자가 아니라 네 글자, 이 네 글자에 담겨 있는 이 신의 한 수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보수 진영이 막 뭐라고 하고 싶어도 할 말을 없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굉장히 그 안정적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전국 운영 자체를. 뭐 예를 들면 주말 사이에 김일성 가면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02년도에 평양 갔을 때도 보면 북한 사람들이 그 북한의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우상화 내지는 나도 저렇게 좀 닮고 싶다라는 경외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면을 썼는데 그 가면이 막 땅바닥에 뒹굴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분명히 김일성은 아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은 신성시하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신성시하는 사람들 가면을 땅바닥에 굴러다니면은 다 처형감이죠. 그러니까 아오지탄광.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자꾸 무슨 이렇게 논란을 부추기는 거 보면 지금 보수 진영이 좀 궁색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태경 의원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차가지고 페이스북에 막 썼을까요? 뭐 처음에 잘 아는 사이 같아요. 김일성 주석의 젊은 시절을 같이 보내고. 왜냐면요, 그 주인공이 그러니까 김일성처럼 닮고 싶어하는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닮은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민배우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젊은 시절하고 비슷하긴 하죠. 비슷하긴 모습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70년대, 80년대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성일 영화에 나오면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사람인 거죠. 일종의 신성일, 최무룡 뭐 이런 원로 배우들이 막 팍팍 지나가는 거네요. 근데 어쨌든 보면 그 2박 3일 일정 끝나고 어제인가요? 마지막 공연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 손으로는 김영남 위원장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김여정 부부장의 손을 잡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뭡니까?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난관을 이겨나가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이 힘을 합쳐서 어쨌든 이 한반도 평화를 좀 풀어가자. 이런 메시지로 읽히는데 개회식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남북이 공동으로 입장할 때 일어나지 않은 두 나라가 있어요. 미국과 일본인데요. 이 두 나라가 편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펜스 부통령과 관련해서는 미국 사회 내부에서도 비판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통 큰 행보를 못한 건 맞죠.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펜스 부통령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이 비핵화라는 조건이 전제되기 전에는 북미 대화는 없다라는 게 이게 일관된 원칙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너무 유한 태도를 보여주게 되면 네. 협상 전략적으로 이것이 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약간 냉정하게 생각하면은요. 네. 보통 자기네 나라 선수단이 네. 입장할 때 다 일어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의 선수단이 입장할 때 일어나는 것은 좀 약간 뭔가 이렇게 자기가 거기에 확 빠졌다든지 네. 뭐 이런 행동인데 네, 네. 굳이 뭐 그렇게 뭐 그거를 저는 그렇게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네. 네. 그 리셉션장에 네. 그 한 5분 정도 머물다 또 갔잖아요. 그래서 네. 차라리 그냥 그 반갑게 여기는 스포츠 행사가 열리는 리셉션 현장이니까 이제 인사는 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신네들이 먼저 그 핵폐기를 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 이런 걸 차라리 선명하는 게 더 선명하게 딱 천명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그 당시의 행동이 그렇게 세련돼 보이진 않았는데요.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펜스 부통령이 6시 30분에 나는 그 미국 선수들을 미리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다. 그래서 잠시 들렸다가 떠나기로 했다는 네. 그런 것을 사전에 전달한 미리. 걸로 예, 제가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저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네. 얘기 없이 늦은 사람은 아베 총리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왜 그랬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돼요. 뭐 거기 뭐 좀 복잡했다고 합니다. 네, 거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말로는 그렇게 좀 약간 지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약간의 네. 그런 그 의전이 상해. 조금 복잡했다. 이제 그렇군요.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박 3일 동안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충분히 대화를 했다면 북한의 속뜻을 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이 확인을 했으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외교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우리 정부가 움직여야 된다고 그거는 이제 보십니까? 중재 외교죠. 중재 외교. 네, 예. 그거를 한마디로 단어로 요약한다면 저는 중재 외교다. 그런데 이제 제가 평양에서 방송했던 그 기억을 더듬으면 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네. 굉장히 뭔가 다른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남 단장이 네. 눈물을 많이 예. 흘리셨다 그러잖아요. 네. 90 노인이. 저는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 평양에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요. 네. 그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른 나라 출장 갔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동포의 네. 또 민족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확 가슴에 와 닿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그 우리의 그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감정을 네. 정말 그 뜨거운 감정을 가지면서 굉장히 차근차근히 이번에 중재 외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북미 간의 대화도 우리가 좀 중재를 시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남북 간의 그러면서 남북 간의 대화를 이어가야 하는 매우 역사적으로 중요하면서 어깨가 무거운 순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과 함께 피는 물보다 진한 사진을 한 장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네. 사진인데요. 어제 오후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선수 누구냐면요. 지금 김은호 선수예요. 그 김은호 선수가 너무 뒤처진 채 홀로 달리니까 네. 북한의 코치들이 소리를 내면서 안쓰러워서. 응원하는. 예, 너무 안쓰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저 사진이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북 관계를 설명하는 한 사진이 되지 어떠세요, 의원님? 딱 보는 순간. 가슴이 찡하네. 그러니까요. 네, 네. 저 눈밭에 딱 세 명이에요. 네, 네, 네. 아무도 없어요. 네. 딱 셋. 네. 저렇게. 이제 참. 예, 저게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렇습니다. 피는 네. 물보다 진하다.
지금 당장 특사를 좀 파견해야 된다. 북한에도 그리고 또 그 미국에도 그리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도 좀 특사를 파견해서 좀 빠르게 관계 회복에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설명할 필요는 있죠. 뭐 예를 들면 중국에도 좀 설명할 네. 필요가 있고요. 중국이 아마 폐막식 때 좀 중요한 분들이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변국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가서 좀 이런 관계를 설명하고 네. 한반도 평화가 세계 평화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좀 네. 많이 알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네. 있습니다. 특사 파견 내일이면 늦으리. 빨리 해라. 뭐 이런 네, 네. 메시지를 주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삼성 전문가세요. 삼성과 검찰의 전문가.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스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제는 뭐 거의 네. 99.9%는 네. MB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확인이 거의 되고 있는 거고 제가 네. 어제 확인을 해봤더니 변호사들을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평창 갔다 와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걸로 볼 때 요새 걱정이 좀 많으실 겁니다. 네. 네. 그런데요,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발로 나온 소식인데요. 맞습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의원님? 저 어떻게... 굉장히 좌절했습니다. 아, 좌절.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동안에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는데 네. 그것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네.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삼성 하면은 정말 세계적으로 그 세계인들이 다 아는 기업인데 네. 이 기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그 정경유착을 네.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세습을 네. 세금 안 내고 네.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이것이 좀 싫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를 싫습니다. 경제부 기자를 했던 95년도부터 제가 이거 추적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 추적했던 일들이 지금 다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추적은 했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23년간 추적을 해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영어로 표현하면 frustration. 예. 완전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는 박근혜의 예. 최순실의 그 정유라 말 사주는 네. 거나 이 다스의 돈을 대납해 주는 거나 거의 방식이 유사한 거거든요. 그렇죠. 닮았어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딱 잡아가지고 네. 그것을 미리 파악해서 접근해서 거기에 뭔가 이게 사실이라면 네. 뇌물을 주고 네. 그 뇌물의 대가로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그 후계 구도를 재산을 상속하는 데 있어서 네. 세금을 안 내고 거저가져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억, 50억의 밑밥을 던지고 네. 몇 천억을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네. 이 수법을 지난 20년,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거죠. 그것도 법무실을 통해서. 예. 저 굉장히 정말 실망했습니다. 네, 정말 싫다. 아마 국민들이 다 싫을 것 같아요. 진짜 부자들이 있는 네. 사람이 더 한다고 돈도 많으면서 이렇게 부도덕한 방법으로 세금을 한 푼 한 푼 아껴서 모든 국민들이 정말 직장인들은 유리알 지갑이어서 다 털리는데 재벌들은 이렇게 털리지 않고 다 가져가는 뿐만 아니라 2008년 삼성 특검 때 그 비자금 다 나왔는데 한 분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포인트 사면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2009년 12월의 일이죠. 그렇습니다. 원포인트 사면이.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의 발표를 보면은 2009년 3월 달에 네. 에이킨 검프 네. 그쪽에다가 이제 일을 몰아줘요. 예. 미국에서 소송이 3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그쪽에다 선임하면서 네. 대납을 네. 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지적하시는 그 조준웅 특검 네. 에서 이제 김용철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그것은 네. 2008년도 특검 때죠. 특검 때잖아요. 예, 삼성 그러면 2008년도에 그 일, 네. 그러니까는 약 4조 원가량의 네. 차명 재산에 관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스의 이 변호사 비용을 대납해 네. 준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제 네. 기억에 네.
제가 만들었던 금산분리법 예. 중에 금융지주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예. 이것이 날치기 통과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날치기 통과가 돼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주식을 분리해야 되는데 네. 그것을 분리하지 않고 그냥 네. 넘어가는 사건이 네. 하나 있거든요. 네. 그럼 요 세 사건이 이게 전부 사실이면 뇌물에 해당되는 거죠. 뇌물. 네. 기억합니다. 저 그때 너무 분노의 그 트윗을 올린 거를 엄청 화나셔가지고 네. 분노의 트윗을 이럴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지주회사 체제로 하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나중에 아니죠. 삼성생명 같은 금융회사가 삼성전자 같은 비금융회사도 막 다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주머니 있고, 돈이 내 돈, 그렇죠. 쌈짓돈 되는 거죠. 쌈짓돈식으로. 원래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었는데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받아들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좌절하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는 월급쟁이라서 유리지갑이라서 다 세금을 정당하게 내는데 네. 이렇게 재벌 기업들이 세금을 안 내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어떤 공정한 질서를 해치면 네. 저는 이것은 그 공정한 기회를 도둑맞는 것이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는 네. 그런 어떤 그 사회적으로 저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정정당당하게 아직까지 못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재벌 때문이다. 그러니까 재벌들이 그런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이 누려야 하는 기회를 다 가져가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지난 촛불 때 보면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 나왔냐고 제가 주말에 쉬는 날인데 왜 주말에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0중 8구 직장인들은 국민연금을 털렸는데 제가 어떻게 안 나오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서 재벌개혁이라는 그렇습니다. 플래카드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나왔죠. 그 예. 촛불혁명 예, 속에서. 저도 맞습니다. 그거 현장에서 보고 깜짝 예, 놀랐었습니다. 예. 네네. 그런데 정영식 판사가 풀어줬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까지 뭡니까 독일에 있는 말이 정유랍게 아니라고 소유권이 없다고 그렇게 저는 정말 그 부분은 화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법사위에 6년간 있으면서 네.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요. 네. 그 법원의 삼권 분립이라든가 네. 또 법원의 독립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켜주고 가능하면 말을 아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사건만큼은 제가 이건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자 말을 빌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말에 대한 그 빌린 비용을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일자로. 근데 네. 그거를 계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뇌물 액수에서 뺐다? 예. 이거는 오로지 정형식 판사의 계산법입니다. 예. 네. 근데 그렇게 그 법관의 독립성이라는 거는 네. 판사 개인 혼자서 그렇게 좌지우지하라고 독립성을 준 게 아니고 네. 법관도 그런 독립성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판사도 투표하지 않습니까? 네. 선거로 뽑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로 뽑는다는 거는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라는 뜻인데 네. 우리 법원도 이제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을 좀 무서워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트윗에 봤더니요, 우리 법조인들이 삼성에 참 많이 가 있더라고요. 판사 출신, 검사 출신들이 맞습니다. 삼성 법무팀으로 다 가요. 그리고 이 사건, 이재용 사건 1심 재판 했던 판사도 그만두셨더라고요. 이분 어디로 가는지 국민들이 다 볼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거 참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판사가 판사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사회적 소임을 다 하고 박수 받는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 지금 이제 법조계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런 전관인데요. 네. 선진국과 다른 점은 선진국에서는 판사들이 거의 그만두지 않죠. 그다음에 검사도 거의 그만두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 판사가 되고 한 번 검사가 되면 그냥 영원히 예. 판사와 검사를 하면서 예. 그 자신들의 분야의 권위를 지켜나가는데 네. 우리는 중간에 많이 그만두면서 그 그만둔다는 그 순간부터 돈을 이제 예. 벌기 시작하는 이런 어떤 그 전관예우와 관련된 이 부분이 빨리 고쳐져야 될 것이다. 시스템적으로. 네. 네. 문재인 정부가 정말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네. 국회에서도 역할을 좀 같이 입법으로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하고 어떻게 얘기가 잘 되십니까? 저는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모순이 네. 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엇박자가 나서 네. 대통령에 당선됐으면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그 민심이 국회가 반영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대한민국의 어떤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지금은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네. 87년도에 개헌을 지금 30년 됐는데 네. 이제 개헌을 할 때가 됐다. 21세기로 도약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헌을 하긴 하는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정략적이죠. 네. 지금 현재. 왜냐하면 개헌 투표와 그 지방선거를 같이 하면 네.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다. 네. 여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국민 개헌인데. 근데 지금 이미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들이 개헌해야 된다는 예. 것이 60%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국민의 어떤 그런 의견을 네.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의 개헌이 필요하다.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 서울시장 출마. 네, 현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나는 게 2011년 네. 때 재보선 때 그 맞습니다. 민주당 경선에 네. 뛰어드셨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중국집에서 짬뽕 드시면서 엄청 울면 드시면서 울면이었나요? 네, 울면? 울면 예, 예. 들면서 안 예. 나가겠다고 예. 끝까지 버텼었죠. 그러다가 그냥 제가 나갔습니다. 그때 네. 하도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하도 나가라고 합니까? 그때는 네. 그 안철수라는 사람이 등장하니까 네. 다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개눈 감치듯이 다 없어지고 아무도 안 나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나갔고요. 이번에는 또 당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데요. 예.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에너지가 모아져서 네. 선의의 경쟁을 하면 네. 또 그것도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박영선 의원님의 경우에는 정책 파워가 굉장히 크시는데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떤 정책과 어떤 전략으로 좀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서울의 미래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의 미래. 네. 예.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네. 21세기의 서울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근데 제가 쭉 보니까 지금 서울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연구원인 산업연구원에서 네. 처음으로 서울이 쇠퇴하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도 줄고 있고 성장도 줄고 있고 그다음에 30, 40대 젊은이들이 서울을 떠나고 있고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월세, 여기서. 전세값 문제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그 데이터를 보고 제가 도시지리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예. 아, 지리학과 출신이시죠, 진짜? 네. 도시라는 것이 이렇게 한번 한번 그 성장세가 꺾기 시작하면은요. 네. 이거를 초기에 잡지 못하면 20년, 30년 쭉 그냥 밀려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서울의 어떤 그 쇠퇴하는 곡선을 다시 그 성장 곡선으로 다시 바로 잡지 못하면 네.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 그리고 서울이 이렇게 성장이 멈추면 대한민국 성장이 멈추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 지금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에너지는 뭘까요? 그 에너지는요, 네. 서울의 미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신선한 네. 정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네. 그리고 첫 여성 서울시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남북 격차가 너무 심각해서요. 네. 이를테면은 강남은 이미 이제 집값이 뉴욕을 추월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교육 격차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교육 정책 때문에 파락군이 부활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네. 우려가 그런 비판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강남북 격차를 줄이는 것 그리고 이제 강북의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서울의 과제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준비 중이신 네.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는 적어도 네. 엄마들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거에는 예. 누구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들. 네. 지난번에 네. 그 모 프로그램에서 그동안 살아오신 기자로서 네. 그리고 또 이 정치인으로서 살아온 얘기 하실 때 울컥하셨어요. 아드님 얘기할 때 엄마는 늘 없었다. 아마 일하는 엄마들이 그럼 좀꼭 칭해집니다. 자꾸 미안해가지고요, 네, 제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미안한 엄마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이 엄마들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 수 있다. 네. 굉장히 기대되는데 어떤 저는 그런 엄마들을 위해서도요, 교육제도를 좀 시범적으로
그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냐. 네. 그러니까 학교가 모든 걸 책임지는 거죠. 학교가. 네. 예. 그러니까요. 저는 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애들이 4시 정도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한 5시 퇴근해서 1시간 정도 텀이 있고 학원을 가긴 간대요. 독일 애들도. 학교 수업을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애들은 학원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처럼 전부 학원 가고 뭐 이러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학원 간다는 게요. 예. 엄마들이 불안하니까. 그렇죠. 엄마의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보내는. 어딘가 가 있어야 되거든요, 애가.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얘를 누군가가 봐줘야 그겁니다. 되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엄마들,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지 말고 네. 엄마들이 직접 가서 네.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저는 그것이 그 엄마들을 행복하게 하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제가 정책으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한데 네. 일종의 이제 마을 공동체 뭐 이런 개념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한 7분이 경쟁하다가 정청래 전 의원이 안 하시겠다고 하면서 이제 총 6분 정도인가요? 더 늘어날까요? 현재는 뭐 그 정도죠. 예. 네, 현재. 예. 그 다 남자고 유일하게 여성이신가요? 아니요, 여성이 한 명 더 있죠. 전현희 네, 의원이 네, 있군요. 네, 예. 네, 네. 그 박영선이라는 정치인의 경쟁력은 어떤 걸까요? 저는 어쨌든 간에 그 지금까지 크게 3가지 정책을 얘기했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미세먼지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는 이거 해결 못하면 서울이 후진 도시가 됩니다. 네. 지금은 선진 도시의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공기질이 과연 네. 신선하냐의 네. 문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1차적으로 수소 전기차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새로운 물관리 대책에 관해서 네. 좀 얘기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세먼지를 잡는 문제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서울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서울이 4차 산업의 전진 기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로버트 소피아를 초청을 했었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거. 네. 그래서 그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차 시대가 그렇죠. 되는데 이 자율주행차의 개념이 바로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선보였던 그 드론의 오륜기를 네. 만드는 그 시스템하고 자율주행차가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선가 그 컴퓨터를 통해서 자율주행차를 조절하는 네. 그러려면 서울의 인프라를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서울의 전진기지가 되겠다는 거, 네.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예. 되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3번째가 서민과 젊은이가 도심에 살아야 된다. 거의 못 살죠. 그래서 그런 정책을 네. 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집값이 너무 비싸서 자꾸 네. 이렇게 밀려 나가죠, 위성으로. 근데 이것도 사실 대비했으면 네. 저는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 시장님이 잘해 오셨긴 합니다만은 네. 서울의 미래에 대해서 그동안에 너무 대비를 안 하신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6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긴 세월이거든요. 네. 대통령의 임기도 5년인데 대통령의 임기보다 더 길게 하셨는데 이런 대비를 안 했다는 거 이건 좀 아쉽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님께 반론권을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이슈파이터에 출연하셔서 반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미세먼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 혹은 전국에 걸려 있는 그렇습니다. 국민의 네. 생명과 안전이 네. 걸려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나오셨으니까요. 끝으로 서울 시민들 이 서울시 방송이거든요. 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설이 바로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올 한 해가 무슨 일이든지 술술 풀리는 무술년 아닙니까? 그래서 무술년 한 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서울시장 얘기를 질문을 하셨으니까 네. 3선보다는 0선입니다. 네. 네. 박원순 시장께 또 한 번 그리고 또 출마하신 모든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저희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